안녕하세요. 오늘은 늘 끈끈해 보였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좀 예상치 못한 갈등이죠. 바로 이 관세 문제,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바 일본 총리가 왜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정책에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강하게 나오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과거 패턴을 보면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상당히 좀 순응적인 편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 반응은 확실히 눈에 띕니다. 1989년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책이 잠깐 반짝하긴 했지만 버블 붕괴 겪고 나서는 오히려 더 미국적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발언이 단순히 좀 감정적인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핵심이랑 앞으로 미칠 파장 한번 짚어보죠. 네. 들어보면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좀 격앙됐다고 하던데요. 미국산 LNG 수입 늘려주고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도 참여하겠다 이런 선물 보따리까지 안겨줬는데. 네, 협상도 여러 번 했고요. 7번이나. 그렇죠. 7번이나 협상을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관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고 또 통보 방식도 무슨 서한으로 띡 보냈다면서요. 이건 외교적으로도 좀. 그렇죠. 결례에 가깝죠. 그러니 감정이 폭발할 만도 합니다.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았어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 동명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나중에는 일본의 자립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또 참의원 산거 앞두고 국내 정치용으로 하는 말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시각도 있죠. 근데 과거 사례나 지금 상황의 어떤 심각성을 보면 실제 불쾌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관세 종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자동차 같은 특정 품목에 매기는 품목 관세 이거랑 네. 또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매기는 상호 관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하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두 개 합쳐서 50% 관세 폭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서도 로이터 통신 같은 외신 인용에서 지적했듯이 품목관세랑 상호관세는 이게 더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별개로 적용되는 거죠. 아, 합산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에 품목관세 25%가 부과되고 또 일본 전체 수출품에 대해서 상호관세 25%가 거론된다고 해서 자동차 관세가 갑자기 50%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자동차에는 그냥 품목관세 25% 이것만 적용되는 거죠. 이 점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차피 제일 큰 수출품인 자동차는 이미 품목관세 대상이니까 이 상호관세가 추가로 붙는다고 해도 실제 타격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일본 대미 수출 1위가 자동차인데 이게 한 3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미 품목관세 대상이고요. 네. 2위가 기계류인데 한 23% 정도. 전자부품 이런 것들은 사실 소위 소부장 품목들이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아, 그렇죠. 이런 거에 관세를 매기면 오히려 미국 제조업체들이 힘들어지죠. 의료기기나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카드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밑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 말고 일본이 좀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다른 배경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랄까 미국을 좀 압박할 만한 다른 카드 같은 거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한 2가지 정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 국채 시장이죠. 아, 국채요? 네, 미국이 지금 대규모로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이 해외 국가 중에서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거든요. 한 1조 1,3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적극적으로 팔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신규 발행되는 국채 매입에 좀 소극적인 태도만 보여도 미국 금리에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사주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엄포가 아닌 게 예전에 캐나다가 관세 문제로 실제로 미국 국채 매입을 줄였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바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금리 인상이요? 트럼프는 오히려 금리 인상하라고 압박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일본의 금리 올리라고 압박하는데 만약에 일본이 이건 받아들여서 금리를 올리면 물론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일본 경제 자체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출 기업들은 힘들겠죠. 네. 하지만 동시에 미국으로 흘러가던 투자 자금 중 일부가 금리가 오른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아, 자금이 일본으로.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채 수요 기반이 약화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좀 아픈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묘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허허, 그렇군요. 되게 복잡하네요. 결국에는 뭐랄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협상의 의미를 좀 떨어뜨린 면도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공들여서 협상해봤자 언제 또 뒤집을지 모른다면 차라리 그냥 좀 강하게 나가는 게 더 실의적일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심지어 트럼프는 그 관세 서한 안 받은 다른 나라들한테도 일률적으로 한 15에서 20%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큰 대가를 치르고 관세를 25%에서 간신히 20%로 낮췄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이랑 비슷해지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게다가 또 언제 올릴지도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협상 자체가 좀 무용하다. 이런 생각이 힘을 얻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미일 간의 이 관세 갈등이 단순히 그냥 무역 분쟁 이 정도가 아니라 과거 역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경제 구조, 또 각국 정상들의 정치적인 계산까지 정말 여러 겹으로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이게 뭐 전통적인 동맹 관계라는 것도 이렇게 흔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이번 대응 방식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여기에 또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기존의 어떤 미일 관계 틀과는 좀 다른 기류가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예측 불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동맹 관계나 FTA 같은 기존의 무역협정 틀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좀 더 창의적인 외교 전략, 또 경제 전략을 찾아야 할까요? 네, 고민해 볼 지점이네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